네, 4.27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이 결국 19대 전반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비핵화 문구를 두고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결의안 국회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한편 이낙연 총리가 6.13 지방선거 이후 부분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또 어느 부처의 개각이 단행할지 주목되는데요. 두 분 전문가와 관련 내용을 짚어봅니다. 차명진 전 한나라당 수석 대변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김 의원님, 20대 국회 전반기가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노동계 반발이 지금 상당히 심하거든요. 일단 그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민주노총, 그러니까 여의도 어저께 국회 앞에 굉장히 이제 분노한 노동자들이 집회를 했고요.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장 열악한 분들의 이익을 좀 보존해주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자들의 그 어려움도 좀 호소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조금 이제 노동자들에게는 그동안 이제 그 본인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사실상 좀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요구가 있고, 반면에 어쨌든 소상공인이나 영세한 기업의 경우는 또 그분들의 고통도 있기 때문에 좀 중간적인 상황에서 처리는 됐는데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정의당이랑 민주평화당에서는 개혁이다 이렇게 좀 비판도 하고 있거든요. 강합니다, 비판. 어쨌든 간에 제적인은 198명 중에 160명 어떤 찬성으로서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집어넣는, 따라서 최저임금의 기준을 사실은 실질적으로 좀 높이는 게 아니라 그런 효과를 가졌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상당히 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소득주도 성장론이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힌 거다. 통과된 부분 말씀이신 거죠, 국회에서? 그렇죠. 국회에서 이제 최저임금의 기준을 낮춘 이유는 첫째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이제 사실상 벽에 부딪힌 거다. 이것을 이제 시인한 거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이미 현실적으로 실업률이 4.5%, 17년 만에 처음이고, 그리고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취업자 수가 작년 상반기 3월까지 47만 명인데 이번 상반기에는 그 3분의 1 토막으로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취업자 수가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인해서,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론의 아주 대표적인 어떤 정책인 최저임금 어떤 그 인상, 3년 내에 어떤 1만 원 선 이 금년에 이제 7,536원인가 이제 했던 이것이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다. 파탄이 났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 정치적으로는 있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와 실제 현실을 보고 그 현실을 항상 접하는 여당, 민주당의 의원들과 의견이 다르다. 그것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의원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대통령의 어떤 그 주요 정책이지만 이 현장에서 안 맞는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은 안 맞는다라는 것을 여당의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마 현 정부 들어서 두 번째 아닌가 생각들어요. 첫 번째는 아마 이 강원랜드 관련해서 염동열 의원 체포안에 대해서 부동의한 거 하나고, 두 번째 이거는 이 최저임금안에 대해서 이제 부동의한 거, 그러니까 청와대 안을 부동의한 거. 이것은 아마 이제 정부 청와대와 이제 여당의 이제 일정하게 엇박자가 시작된 그런 의미가 있죠. 청와대의 의중과 여당의 뜻이 좀 맞지 않는다. 가장 일선에 계신 김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그 법이라는 게 적용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이해관계가 다양한 세력과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정하고 조율하는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여당과 야당의 현재 구조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비롯되는 일이지, 무슨 청와대하고 당이 엇박자가 나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것은,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이제 남북관계를 놓고 볼 때 보면 뭐 위장시온이 뭐 그렇게 막 얘기하다가 현장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출마하는 사람들이 비판과 비난의 강도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의 그런 가벼운
정세 분석과 판단에 의한 발언이 현장에서 정말 이거는 표가 뚝뚝뚝 예.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2시간 만에 뭐 위장이다, 쇼다라고 얘기하다가 뭐 환영한다라는 예. 걸로 입장을 바꿨던 것이야말로 지금 예를 들어 그런 현장과 그 괴리가 생겨서 발생한 야당의 행태인 것이고, 이 문제는 여러 세력들이 있다 보고 그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정말 그 157만 원의 미만인 사람들을 예. 보호해주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라고 하는 점도 있고, 내지는 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임금 체계를 갖고 있는 그 산 안에 이제 복잡한 계산법 때문에 이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기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아야지. 지금 그러면은 야당에서는 이 문제,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실업률이 높아진 게 문재인 정부 1년 집권에서 생긴 문제냐?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오랫동안 10년여에 걸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비롯된 문제이죠. 대기업 중심으로, 재벌 중심으로 경영 체제를 구축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 개선을 안 하면서 비롯된 문제가 산적해 있고, 예. 평화 문제가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경제가 불안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의 탓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현안이 있는 거지. 이것이 문재인 정부 1년 들어가지고 최저임금도 그동안 조정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주, 예를 들어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매우 힘든 구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은 머리를 맞대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추경안에 대해서도 예. 43일 동안 계속 잡고 있으면서 제때 적기에 해결하지 못한 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명진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 중에 하나의 아주 단면을 얘기를 해서 마치 침소봉대를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와 당의 갈등이 있는 양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올바른 진단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제비가 날아도 이걸 보고선 많은 사람들이 왜 바람이 아직도 부는데 봄이 왔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는데, 물론 경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어떻건 간에 정권이 바뀌면 그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권이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좀 아까 야당에서 이제 그 남북 관계 관련해서 이제 현재 2차 정상회담을 쇼다 그랬다가 또 일단은 진정성을 믿자 이제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는데, 원래 야당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원래 처음부터 생각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쇼도 아니고, 그렇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상당히 너무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현재 이 중재자 입장에 집착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했으면 그렇게 발표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야당에서 이제 입이 여러 가지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한 것 같기는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현재 남북 관계에 있어서 하여튼 야당이 잘 돼 있는 거를 바라지 않고 마치 고춧가루 뿌리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야당은 기본적으로 잘 돼서 북핵이 제거됐으면 하기를 원하는 거고, 특히 최근에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 입장을 하시면서 특히 핵의 대남 위협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실종된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도 일단 불발됐습니다. 예측은 대부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북한 핵폐기만을 강조하는 예.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4.27 판문점 선언은 핵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 간의 교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례적으로 만남을 한다라는 다양한 13개 항 3개 조의 13개 항에 대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난 18일 날 약속한 것이죠. 예.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지지하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협력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 또 다른 이슈를 들고 나와서 다른 형태의 내용으로
그 결의안을 만들자는 야당은 약속을 파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야당은 정보가 없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보라는 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지금 청와대 실시간으로 거의 생중계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그 토요일 날 3시부터 5시는 사후에 이제 그건 안전에 대한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이제 브리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도 다음 날 10시에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다 한 겁니다.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인 거죠. 그다음에 가치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평화가 경제다라는 이런 인류 보편적 가치,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박수칠 일에 대해서 유독히 그것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워하는 게 일본하고 자유한국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는 정치권에서 정말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또 불구하고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이 지지 결의안을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결의를 어저께 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지지 결의안이 아니라 조금 높은 단계로 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졌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이래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이 지지 결의안에 대해서 투표하는 것 자체, 논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뭐 지지 결의라는 식으로 그 사실상 이제 비준이 안 되니까 지지 결의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수위를 낮춰서 했지만 예. 이것도 사실은 비준의 어떤 이 일정하게 변형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꼼수를 두면 안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비핵화 선언 딱 한마디 나왔는데 예. 그동안에 그보다 훨씬 강도 높은 어떤 양측의 합의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그 비핵화 일정에 대한 합의까지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많았거든요. 예. 따라서 북핵에 대한 경협과 그리고 서로 불가침 선언하는 거는 좀 확실하게 이게 실행에 옮긴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한 사람들이 저는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김성태 그 대표가 예. CBID를 확실하게 요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그 특별하게 유감인 것은 예. 이래요. 그 2차 회담에 대해서 그 자유한국당이 정보가 없다고 얘기한 게 이번에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사실은 뜨악해 하잖아요. 예. 네. 2시간 얘기하셨는데 딱 10분 정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CVID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얘기할 수 없습니다. 등등.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국민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이거 대통령과 그 대통령의 성의는 인정하지만 김정은하고 둘이서 친분 관계로 정말로 이 수십 년 동안 못 푸른 비핵화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 게 이게 지금 맞는가? 둘이 이렇게 저렇게 밀담해가지고 되는가? 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시종일관 이런 겁니다. 일본과 자유한국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일본도 잘 되기를 원하겠죠. 예. 자기네 나라를 위협하는 그 북핵이 제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남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폄하하면 안 돼요. 잘 되기를 바라는데 예. 그게 그야말로 겉으로 위장으로 평화가 되는, 그래서 예컨대 지금 요즘 얘기 나오듯이 그냥 ICBM 한 10개 갖다 미국에다 반납하고 그냥 네. 터는 네. 이런 식으로 된다든가, 아니면 미국이 보통 타프한 나라가 아닙니다. 협상할 때 저는 그거 제가 직접 여당 의원이 때 몸소 겪었는데 네. 시간이 없어서 사례는 얘기 못 하겠지만 아주 타프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번에 결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우려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동안 차명진 의원님이 진정성을 갖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동안 야당 지도부가 보여준 행태, 발언, 행동을 봐야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럼 그렇게 진정성 있게 생각을 해서 매번 유장시오니 무슨 종북이니 그리고 그 대북 관련해서 메시지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에 대해서 건건사사 시비였잖아요. 그리고 네. 발목 잡았고 비난을 일삼았던 거고, 일본도 사실은 그 북미 정상회담이 한 차례 고비가 있을 때 그때 발표했던 내용을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깨진 것을 잘 된 것으로 잘 됐다라는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그 애석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일본이 그동안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에 대한 메시지 나온 것을 쭉 보시면은 네. 제가 일본에 대해서 굳이 폄훼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여야가 초월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평화가 경제다라는 겁니다. 지금 경제 문제 심각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정이 되면 경제가 나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 간부 등을 검찰이 고발할 수 있다는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대법원을 조사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사일의 이제 최초 사안인데요.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최종적인 양심, 따라서 최종적인 성역으로 여겨졌던 대법원을 이제 검찰이 수사한다. 예. 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건인데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잠깐 제가 어떤 좀 쉬어가시기를 원하면서 예. 그 어떤 좀 하나를 좀 제시를 하는데 이렇게 보도 내용을 보면 이래요. 재판 결과를 믿기로 해서 상고법원을 추진했다. 예. 글쎄, 재판 결과가 나온 거를 청와대에다가 얘기를 해서 예. 그러니까 상고법원을 해달라라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예. 그것이 있잖아요. 상당 부분 많이 알려져 있고 마치 재판 전에 예. 이렇게 재판할 것을 예고하면서 상고법원을 어떤 딜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여겨지거나 보도되고 있어요. 예. 그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따라서 이것이 일정하게 이제 관행적으로는 부적절했지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재판 결과를 자체를 이걸 갖고 마치 딜을 한 것처럼 상고법원하고 딜을 한 것처럼 이게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된다. 이거는 실제 두고 봐야 된다. 그냥 보고 했는데 그걸로 끝인 건지 아니면은 상고법원하고 정말로 딜한 건지 이거는 확 180도 다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혼돈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좀 조심해야 조사를 해야 된다. 된다는 예, 그렇죠. 입장이신 예. 그러니까 네. 그 문제 포함해서 지금 판사들의 성향을 사찰을 했다는. 그 조사에서 보고토록 한 게 있고 그다음에 재판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라는 예. 거니까 통진당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한명수 전 총리 문제도 있고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연구회를 중복으로 예. 못하게 하기 예. 위해서 그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예. 이건 꽤 오랫동안 이 문제가 비밀번호를 체크하지 못해가지고 예. 그 보고서를 들여다볼 수 없었던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대법관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저는 제대로 조사를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대법원이 이 안에서 정말 억울하게 감옥을 누군가 살았다면 예. 또는 살고 있다면 그 죄가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문제는 정말 일벌백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저는 이제 일정하게 착오가 있고 상당히 일정하게 좀 이렇게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되 경영 상태에 따라서 안 줄 수 있다. 제가 볼 때 상당히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예. 그다음에 그 통진당 해체 이것도 상당히 그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봐요. 근데 이 판단을 재판 결과를 낸 거를 마치 억울한 사람이 생긴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상고법원하고 딜을 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리적 비약이고 그리고 그 부분은 상당히 제가 볼 땐 이 양승태 법원에 대한 일정한 부분 음해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거는 이런 혐의가 있다면 그러면 정말로 예의주시해야 된다. 왜? 사법부는 이 시대의 최고의 양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꼭 해야 될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차 의원님도 나오셨으니까
서울시장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문은 열어놨는데 쉽게 그 문을 누가 먼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문수 후보는 두 가지 차원에서 단일화를 긍정적으로 본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상대 후보가 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둘이 중복이니까 단일화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렇지 못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고 또 하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소위 국공합작 차원에서 박원순 시장의 3년 연임을 3년 3번 연임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럼 단일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분명히 어떤 공공연하게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쟤네는 적폐 세력이고 쟤네들하고 단일화할 수 없다. 국민들이 단일화시켜달라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대화 자체가 성립 불가능하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재미있는 것은 물밑에서는 계속 그 단일화하자는 제의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표리부동하면 안 되죠, 정치인이. 여당 입장에서 박원순 시장은 두 후보의 단일화가 좀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나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물과 기름이죠, 사실은.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그런데 단일화를 성사시키려고 지난주에는 또 좀 논의가 있었던 걸로 됐는데 갑자기 김문수 후보가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또 얘기하니까 정치가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뭐 지지율이 어쨌든 격차가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일화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가 정답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변수가 생기면 뭐 얘기가 나오겠죠. 지지율이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근데 여튼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이런 뭐 단일화 논의를 보는 국민들은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더 더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명진 전 한나라당 수석 대변인 그리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